호흡 훈련은 공황장애, 불안장애, 자율신경 실조를 앓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이고 그런 질환이 없는 분들이라도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앞서서 자율신경계는 자동 조종 장치와 같아서 내 의도대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잘 작동하면서 신체 기능들을 조절하는 것이죠. 누적된 스트레스, 피로 등이 원인이 돼서 이런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능력이 약해진다고 했고요. 만약 이렇게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자율신경계가 과민해서 너무 힘든 환자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율신경계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스위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스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을 통한 자율신경계의 조절입니다. 호흡이란 것은 재밌게도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되기도 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는 양면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초조할 때, 불안할 때 같이 감정적인 동요가 있는 상황에서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호흡이 얕고 빨라집니다. 반대로 편안한 상태일 때, 몸을 이완하고 휴식하고 있을 때, 잠을 잘 때와 같은 상황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호흡이 느리고 깊어집니다. 자율신경계가 과민 반응해서 불안을 느끼고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 신체적 반응이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교감신경의 과민 반응이 완화가 됩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에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투쟁 도피 반응을 유발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신호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우리가 의도대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 몸이 긴장, 스트레스 상태일 때,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호흡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좀 과장해서 표현했는데 일단 호흡이 짧고 얕아집니다. 그리고 숨을 자꾸 들이마시려고 하게 되고 깊게 들여 마시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호흡을 할 때 목과 어깨의 근육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어깨가 이렇게 들썩입니다. 이런 호흡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목, 어깨 근육의 경직, 두통,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숨쉬기가 불편한 느낌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과호흡입니다. 이런 호흡의 불편감은 특히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자꾸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니까 싸우거나 도망가기에 적합하도록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숨쉬는 게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호흡을 더 빨리 하고 더 깊게 들이마시려고 할수록 교감신경의 항진은 심해지고 이런 답답함도 심해집니다. 자, 반대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호흡을 깊고 느리게 천천히 하되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초 정도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숨을 마십니다. 주의할 점은 천천히 숨을 쉬는 것이지 폐가 가득 찰 만큼 억지로 숨을 많이 들이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5초 정도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제가 하는 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목이랑 어깨가 거의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호흡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몸을 편안하게 힘을 뺀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몸이 잘 이완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합니다. 우리 숨을 내쉴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몸이 이완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이런 호흡은 횡격막을 충분히 이용해서 하는 호흡인데 복식호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호흡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호흡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이런 호흡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내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3초, 5초라는 시간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4초 동안 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내쉬는 478 호흡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편안한 정도로 느리게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호흡법은 공황장애, 불안장애, 자율신경계 이상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모든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호흡 훈련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실시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시행합니다. 처음에는 잘 집중도 안 되고 10분 동안 하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즉각적인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잘 느끼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훈련이거든요. 반복 시행을 통해 점점 스스로 나의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3주 이상 시행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소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흔히 위나 장만 떠올립니다. 저는 위장이 약해서 소화가 잘 안 돼요 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위와 장은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화기는 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고, 이 연결을 장뇌축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만성적인 소화 문제에서는 이 장뇌축의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장뇌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쌍방향성이라는 점입니다. 뇌의 상태가 장의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장의 상태가 뇌와 감정, 생각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먼저 뇌가 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뇌는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몸은 긴장 상태로 들어가고 당장 생존에 덜 중요한 기능인 소화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위장 간의 운동은 느려지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들면서 밥을 먹었는데 명치가 답답하고 체한 것 같다, 속이 꽉 막힌 느낌이다,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누구나 긴장하면은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 흐름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불편해진 위와 장은 그 상태를 다시 뇌로 적극적으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은 크게 3가지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신경 경로입니다. 장은 매우 예민한 감각기관이라서 가스가 차거나 팽창이 생기면 그 정보가 신경을 통해 뇌로 올라갑니다. 뇌는 이를 단순한 복부 불편감이 아니라 지금 몸이 안전한가 하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장 불편이 지속되면 불안과 긴장이 쉽게 커집니다. 둘째는 면역 염증 경로입니다. 장에는 면역세포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될 때 장내 환경이 흔들리고 미세한 염증 반응이 반복되기 쉬운데, 이런 신호는 뇌에 전달돼서 피로감, 무기력, 멍한 느낌,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와 함께 브레인 포그나 만성 피로 등이 흔히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과 장내 미생물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식욕, 포만감,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여러 신호를 만들어서 뇌에 전달합니다. 장내 미생물 역시 장벽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며 결과적으로 뇌의 스트레스 반응성과 정서 안전성에 영향을 줍니다. 장 환경이 흔들리면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보입니다. 스트레스는 뇌의 긴장을 만들고, 이는 장 기능의 저하를 만듭니다. 이는 장의 불편 신호를 만들고 뇌의 불안을 다시 증가시킵니다. 장 뇌축이 깨지면 뇌에서 시작된 문제도 장에서 시작된 문제도 결국 하나의 악순환으로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겪는 분들 중에는 소화 문제뿐 아니라 불안, 예민함, 수면 문제, 피로감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과 뇌가 함께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사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속이 불편해지고, 소화기가 무너지면 정서도 함께 흔들린다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의학의 간기 승비 같은 개념은 스트레스와 감정의 문제가 어떻게 소화기 증상을 유발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또 반대로 소화기의 상태를 다스려서 과도한 우울감, 불안, 분노와 같은 정서적 증상이 함께 좋아지는 경우도 한의학에서는 매우 흔한 치료 경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욕부진과 위장 운동성 저하를 치료하는 비비탕이라는 처방은 우울감이나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잘 놀라고 쉽게 두근거리며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치료하는 온담탕이라는 처방은 명치 답답함, 더부룩함을 느끼는 기능성 소화불량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의 답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느냐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 뇌와 장이 서로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지를 함께 살피고 그 신호가 과도하게 증폭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뇌가 계속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는 잘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뇌가 지금은 안전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장, 뇌축 전체가 소화와 회복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정렬됩니다. 그래서 책 전체에서 강조한 명상, 느리고 깊은 호흡, 규칙적인 운동 같은 생활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뇌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긴장 신호를 낮추고 장에서 뇌로 올라오는 과도한 경계 신호를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대부분 식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이 음식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인가? 이걸 먹으면 또 체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식사 시간 자체가 괴롭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기도 전부터 긴장을 하고 이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억제시켜 실제로 위장 운동을 저해시킵니다. 입에 음식을 넣어도 음식의 맛과 식감을 음미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먹는 행위 자체가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소화불량이 있다고 해서 먹는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음미하며 먹는 습관, 즉 먹는 즐거움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소화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먹는 방식을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합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마인드풀니스라는 명상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먹는 순간 나의 모든 감각에 집중해서 오로지 먹는다는 행위 그 자체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명상하듯이 밥을 먹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먹기 전에는 음식의 색깔과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고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맛이 날지 생각해 봅니다. 음식의 향도 천천히 맡아봅니다. 입에 음식을 넣으면 식감을 느끼고 씹는 과정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인드풀 이팅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식가처럼 먹는 방법이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괴로움을 겪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미식가처럼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마치 내가 흑백 요리사의 심사위원이 된 것처럼 상상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반대로 이런 마인드풀 이팅에 정반대되는 식사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TV를 보면서 밥을 먹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 시끄럽고 불편한 곳, 긴장되는 상황에서 밥을 먹는 것, 음식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지 않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입에 쑤셔 넣거나 폭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소화불량을 유발하고 장, 뇌축의 소통을 방해하는 나쁜 식사 습관들입니다. 마인드풀 이팅이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소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입에 음식을 넣는 순간? 아니면 목구멍으로 삼키는 순간? 아닙니다. 우리가 레몬을 떠올리면 침이 고이듯이 음식을 먹기 전 바라보고 향을 맡고 심지어는 음식에 대한 생각을 할 때부터 소화는 시작됩니다. 소화액이 분비되고 위장은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식사 감각에 집중하지 않고 먹는 것은 소화의 이런 중요한 과정이 생략된 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음식을 씹지 않고 삼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음식을 먹기 전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시각, 후각 등의 자극에 집중할 때 장신경계가 잘 활성화됩니다. 자율신경계와 장신경계가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대충 먹어도 장신경계의 신호 전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지만 이런 조절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이런 반응이 원활하게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감각에 집중해서 천천히 하는 식사는 장신경계의 활성화가
잘 나타나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음식을 입에 넣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과정에서 침 분비가 촉진되고 음식이 잘게 부서지므로 소화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표면적도 커집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되찾고 소화기관이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즉, 교감신경의 긴장 반응은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의 휴식 소화 반응은 강화됩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장, 뇌축의 소통을 통해 적당량의 음식을 먹게 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우리가 신체 감각에 집중한 상태에서 식사를 할 때 내장 감각에 대한 뇌의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즉, 배고픔이나 포만감 같은 위장관에서 오는 신호를 더 잘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과식을 예방하고 적절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풀 이팅은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음식을 매번 과식하고 후회를 하는 사람, 스트레스나 감정 상태에 의한 폭식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인드풀 이팅을 하는 법을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안한 자세로 앉아 식사 전에 심호흡을 몇 번 해줍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준비를 합니다. TV는 끄고 핸드폰은 내려놓고 음식에만 집중할 준비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 음식을 만들어주신 분, 재료를 길러주신 분, 이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자, 세 번째, 음식을 눈으로 자세히 관찰합니다. 이 과정도 소화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색깔, 모양, 크기 등을 유심히 바라보고 냄새도 음미해봅니다. 네 번째, 본격적으로 씹기 전에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입안에서 굴러봅니다. 음식의 질감과 온도를 잘 느껴보는 거죠. 그 다음, 천천히 꼭꼭 씹습니다. 씹을 때 이에서 느껴지는 촉감, 씹는 느낌을 잘 느끼면서 최소 20번 이상 씹어봅니다. 여섯 번째, 씹을 때 느껴지는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합니다.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등 다양한 맛을 찾아봅니다. 먹는 동안 다른 생각이 나서 집중이 흐트러지면 다시 먹는 행위 자체로 주의를 돌립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느껴지는 감각과 나의 감정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일곱 번째, 적당히 포만감을 느끼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배가 10%에서 80% 정도 찼다고 느껴질 때가 적당합니다. 이런 마인드풀 이팅은 단순히 먹는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장, 뇌축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먹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먹는 순간이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고 어느새 내 몸도 음식을 더 잘 소화시키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뭘 먹어야 하나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식단이 증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책에서는 여러 식단 중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가장 탄탄한 식단 요법으로 저포드맵 식단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저포드맵 식단은 과민성 대장 환자의 약 50에서 10%에서 복부팽만, 설사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포드맵이란 발효당,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당, 알코올의 약자입니다.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 생성과 삼투압 변화를 일으키는 특정 탄수화물 종류들을 말합니다. 장이 예민한 상태에서는 이런 자극이 증상을 많이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시기에는 저포드맵 식단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고포드맵 식품과 저포드맵 식품의 분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포드맵 식단은 평생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식단이 아니라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포드맵 식단을 접하고 나서 이 음식은 나쁘고 저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받아들이는데 이건 저포드맵 식단의 원래 취지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고포드맵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몸에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복통과 장의 민감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설사가 주가 되는 설사형, 변비가 주가 되는 변비형,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유형 등 세부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형 환자가 고포드맵 식단을 모두 피해서 식단을 하는 동안 식이섬유 섭취가 지나치게 부족해져서 변비가 심해지고 이로 인해 복부의 팽만감, 가스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단 관리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음식과 안 맞는 음식이 다르니 이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첫 번째는 제한 단계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이 심한 초기에는 1에서 4주 정도는 아까 보여드린 것을 기준으로 고포드맵 식품은 최대한 피하고 저포드맵 위주로만 식단을 짜서 장을 쉬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증상의 완화를 경험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재도입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저포드맵 위주로 짠 식단에서 고포드맵 식품을 한 가지씩만 소량으로 다시 식단에 포함시켜 보면서 나에게 어떤 음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음식이 문제를 별로 일으키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민감한 포드맵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식단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굳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도 그 음식에 들어간 식재료들 하나하나가 나에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는 본인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하나만 끓인다고 해도 두부, 양파, 마늘, 버섯, 감자 등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가죠. 그 중에는 고포드맵인 음식도 있고 저포드맵인 음식도 있습니다. 고포드맵인 음식 중에서도 나한테 별 문제가 없는 음식도 있고 증상 유발이 심한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재료를 기준으로 한 가지씩 포함해보면서 신체의 반응을 보는 것이죠. 마치 알러지 검사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단계는 6주에서 10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 세 번째는 유지 단계입니다. 두 번째의 재도입 과정을 통해서 파악한 나만의 민감성과 내성을 바탕으로 고포드맵 음식 중에서도 괜찮았던 것들은 적정량 식단에 포함시키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식단을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영양의 균형과 현실적인 지속 가능성이 맞춰집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이 식단 일기입니다. 매일 먹은 음식과 증상을 함께 기록하지 않으면 이 음식 때문에 증상이 심해졌는지 아니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단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 장이 어떤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과정은 남이 해줄 수가 없고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민감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이 음식은 좋고 이 음식은 안 좋습니다 라고 해도 개체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나의 장의 민감성을 유발하는 음식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게 필요한 식단은 특정 음식을 무조건 피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좋다고 많이 먹는 식단이 아닙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장을 자극하지 않는 식단으로 보호하고 증상이 안정되면 장의 적응력을 키워가며 식단을 확장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만 선별적으로 조절하는 식단, 이런 조율된 식단이 가장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식단만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포드맵 식단은 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근본적으로 자율신경계의 과민함을 함께 다스려야 합니다. 두통뿐만 아니라 자율신경 실조로 인한 대부분의 증상에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중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은데요. 약간 숨이 차지만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는 강도로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추천할 만한 것이 달리기, 그 중에서도 편안하게 천천히 뛰는 조깅입니다. 긴장성 두통은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흔한 종류의 두통입니다. 그런데 이 통증의 원인에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 기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근육의 지속적인 수축입니다. 스트레스가 작용할 때 우리 몸은 마치 위험에 대비하듯 투쟁 도피 모드로 진입하게 되고, 이는 머리와 목 주변 근육의 지속적인 수축으로 이어집니다.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근육에 힘을 준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때 가장 잘 반응하는 근육들이 목과 머리 주변의 근육들입니다.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듯이 잔뜩 움츠린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실제로 신체를 이용해서 싸우거나 도망갈 일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긴박한 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몸을 쓸 일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쟁 도피를 위해 잔뜩 힘을 주고 긴장했던 근육들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계속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근육의 통증 유발점 발생을 유발해서 근육통,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전신적으로도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특히 너무 빠르지 않게 적당한 속도로 오래 달리는 것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며 준비했던 에너지를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발산하는 활동입니다. 저 또한 달리기가 취미고 평상시 스트레스와 체력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달리기는 인간의 모든 운동 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적합한 인간다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고 높은 지능을 가졌지만 인간의 근력과 신체 능력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보잘것없습니다. 인간보다 강한 근력, 폭발적인 속도를 낼 수 있는 동물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만큼 멀리, 오래 달릴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긴 거리를 오래 달리는 능력은 인간이 자연계에서도 최상위권이고 인체의 구조 자체가 장거리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까요? 달리기를 하고 나면 긴장했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통증 유발점의 자극이 완화됩니다. 또한 운동 중 분비되는 엔돌핀은 스트레스와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더 주목할 점은 달리기가 뇌의 감정 조절 회로에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BDNF는 뇌세포의 회복과 성장, 신경회로의 유연성을 돕는 핵심 인자로 스트레스와 만성 긴장으로 예민해진 뇌의 반응성을 낮춰줍니다. 이는 단순히 통증 민감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즉, 운동을 통해 두통을 일으키는 긴장만 푸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 교감신경 항진, 근육 경직과 두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뇌 수준에서 끊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달리기는 긴장성 두통의 근본 원인인 투쟁 도피 반응을 해소하는 동시에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뇌의 힘을 되찾게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과 마음에 유익한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저는 나이가 엄청 많아요. 저는 관절이 약해요. 저는 운동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하는 궁금점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천천히 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기록, 속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장성 두통이나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접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달리기는 몸을 다시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운동이 아니라 이미 과도하게 활성되어 있는 긴장 반응을 서서히 내려주는 운동입니다. 개인마다 체력 상태가 다르므로 속도를 정확하게 정해드리긴 어렵지만 숨이 완전히 차지 않는 속도여야 합니다. 달리면서 문장 단위의 긴 대화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기는 좀 어렵지만 짧은 문장, 가벼운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의 호흡, 이 정도의 강도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강도에서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치솟지 않고 부교감신경의 회복 경로가 함께 작동합니다. 즉, 힘들게 참고 버티는 그런 달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호흡이 정돈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느린 속도로 뛰는 것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운동을 오래 지속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저는 체력이 정말 약해서 그냥 걷기만 해도 숨이 차는데 어떡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러면 걷는 것보다도 느린 속도로 뛰면 됩니다. 걷는 것은 한 발 한 발 순서대로 내딛는 것이고, 달리는 것은 속도랑 상관없이 뛰었다가 착지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달리기죠.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제자리에서 뛰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보폭을 줄여서 70대 노인이 걷는 속도, 만삭, 임산부가 걷는 속도로 뜀박질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속도로 뛰어도 걷기보다 훨씬 좋은 운동 효과를 얻고 몸에는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보폭을 최대한 줄여서 천천히 뛰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달리기가 숙련되면서 속도를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오래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인데 10분의 빠른 속도로 달리기보다도 30분에서 40분의 느리고 편안한 조깅이 훨씬 더 자율신경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달리기를 운동이 아니라 정리 과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에 쌓였던 긴장, 머리와 목, 어깨에 남아있는 미세한 근육들의 수축,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내려놓지 못했던 생각과 스트레스들, 이것들을 몸을 통해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달리기입니다. 달리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목과 어깨가 느슨해지는 느낌, 이유 없이 불안하던 감정이 약간 가라앉는 느낌, 이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이 달리기를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지러움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대부분의 질환들이 몸을 고쳤는데 마음도 같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졌을 때 신체 증상도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어지러움도 이렇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어지러움증은 전정계, 자율신경계, 불안이나 공포를 처리하는 뇌회로가 동시에 얽혀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분 중에 한 분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은 가족이 아프시고 나서부터 어지러움이 생기신 경우입니다. 7, 8년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많은 불안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불안할 때면 언제나 머리가 몽롱하듯이 흔들거리는 듯한 어지러움이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이비인후과적인 검사, 심장 초음파, 뇌 MRI, 경동맥 초음파까지 모두 받아봤는데 이상이 없으셨고요. 처음에는 어지러움만 나타났지만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잦아지면서 더 불안해지고, 그럴 땐 가슴 두근거림까지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본인 건강에 대한 걱정 또한 많이 커지셨고, 신체에 조그만한 증상이나 반응만 나타나도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불안과 어지러움, 두근거림 때문에 잠도 오지 않아서 불면 상태도 심하셨습니다. 이분을 치료할 때 핵심은 단순히 어지러움을 치료하는 처방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한약 처방을 했습니다. 또한 호흡 훈련과 이완을 통해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을 완화하도록 교육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교정하는 것을 돕도록 상담을 하고 과제를 드렸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어지러움, 두근거림 등의 증상은 절대로 위험하지 않으며 몸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사소한 반응에 과도하게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매일 지속되던 불안이 빠르게 호전되셨으며, 불안이 호전된과 동시에 어지러움, 두근거림, 머리에 멍한 느낌 등이 함께 개선되셨습니다. 이렇게 자율신경계 이상과 관련된 질환에서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는 뭐가 먼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함께 나타납니다. 치료와 관리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어지러움 외에 또 다른 문제로 몸과 마음의 증상이 같이 나타나신 사례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은 소화불량으로 속이 꽉 막히고 더부룩함, 울렁거림, 목 이물감 같은 증상이 오래되신 분이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가 과도한 것이 오래됐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긴장하면 이런 소화기의 불편함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위내시경에서 위장의 이상은 전혀 없으셨고요. 속이 항상 불편하다 보니까 먹는 게 늘 긴장되고 불안하다고 하셨었는데, 어느 날은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면서 죽을 것 같은 급격한 공포감을 느끼셨습니다. 이후에는 식사를 할 때마다 소화가 안 될 것 같다는 불안이 커질수록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과 공황 발작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오셨어요. 벤조디아제핀 계열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제, 수면제 등 매우 많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시는 채로 오셨습니다. 증상이 지속된 시간이 오래됐고 점점 약에 내성이 생기다 보니 복용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신 것이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무서워서 거의 죽만 드시고 계셨고 그마저도 조금만 많이 먹으면 숨 막히는 느낌과 함께 구역감, 구토가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살은 10kg 이상 빠지고 체력적으로도 매우 쇠약해진 상태셨습니다. 직장도 그만둔 상태셨고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공황발작이 나타난 분이 이후에 지하철 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거나 사람 많은 곳에서 이런 심한 불안을 느꼈던 분이 사람 많은 곳을 계속 피하게 된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다른 것도 아닌 식사인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체력도 점점 약해지고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안 타고 피하고 살 수는 있겠지만 식사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이분의 공황 발작이 막연한 불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소화기의 불편감, 위험하다는 해석, 호흡곤란과 발작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장이 더부룩해지고 막히는 감각이 먼저 나타나고 뇌는 이 감각을 큰일 나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 순간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호흡이 얕아지고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고 결국 숨이 안 쉬어진다는 공황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나중에는 식사를 할 준비만 해도 긴장이 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교감신경의 과활성화와 부교감신경의 저하를 가져와서 실제로 소화 기능이 더 잘 작동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불안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거나 약으로 불안을 눌러도 근본적인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루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런 소화기 증상과 호흡 불편감이 위험한 신체 이상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와 장 뇌축이 과민해진 결과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각이 나를 해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뇌의 경보 시스템이 과도하게 켜지는 것도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와 함께 음식을 대하는 태도와 먹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마인드풀 이팅이죠. 음식을 먹을 때 최대한 천천히 먹고 감각에 최대한 집중하여 장신경계가 잘 활성화되도록 돕고 음식을 먹는 것이 위험하거나 괴로운 과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과정임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호흡을 통한 이완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동시에 소화 기능을 실제로 개선하는 접근을 병행했습니다. 한의학 처방에서 감이온담탕이라는 처방은 잘 놀라고 불안해하는 증상, 신경계의 과민함을 치료하는 처방인과 동시에 위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장 뇌축을 안정화해서 가슴 답답함, 구역감, 구토,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의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처방입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반응성을 조율하는 것을 돕는 침, 약침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며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듯이 호전이 될 때도 동일합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소화가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경험이 쌓이자 소화에 대한 예측 불안이 먼저 약해졌고 그 결과 공황 발작의 빈도와 강도도 함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신호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지자 마음의 반응도 같이 가라앉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약 3개월 동안의 치료 끝에 소화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됐고 공황 발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식사에 대한 불안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추가적인 치료를 하면서 기존에 복용 중이던 양약 중에서 의존성이 강한
항불안제도 점진적으로 줄여서 끊는 것까지 성공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몸을 먼저 고치니 마음이 따라온 경우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해석이 바뀌니 몸의 반응도 달라진 경우입니다. 어느 한쪽만의 변화가 아니라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두 축이 동시에 안정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증상은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증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율신경계라는 기반위에서 서로를 증폭시키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접근이란 모든 걸 한꺼번에 치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의 증상을 증폭시키는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그 고리를 하나씩 끊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